세상에 없던 방산 토크쇼, 지상파 최초 방산 토크쇼 밀톡의 진행을 맡은 MC 윤주화입니다. 신화를 쓰고 있는 K방산, 그 매 순간순간이 역사인데요. 이 열정과 의지로 일군 시간들을 저희 방산 토크쇼 밀톡에 담고 있습니다. 오늘도 든든한 패널 두 분이시죠. 신종우 전문위원 그리고 최기일 교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신종입니다. 예, 최기일입니다. K방산이 폴란드 수출을 발판으로 미국이나 캐나다 등의 신규 사업에도 도전장을 내밀고 있죠. 업계에서는 전대미문의 대운이 들어왔다고 또 입을 모으고 있는데요. 두 분은 오랫동안 지켜보셨으니까 더 실감하실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88 전차 들어보셨어요? 첫 전차? 우리나라 첫 전차? 그 우리나라 K1 전차를 처음에는 88 전차로 불렀어요. 전두환 대통령은 이날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최신의 전차를 88 전차라고 명명하고 화력 시범을 참관했습니다. K1 전차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기술 지원을 받아가 만들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좀 뿌듯했는데 회전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무리하게 회전하면은 유기압 형수 장치라는 것이 파손돼 가지고 K2 전차를 실제 사격하는 걸 봤어요. 처음에 그때 K2 전차를 저 처음 봤는데 기존 K1 전차와 너무 다르더라고요. 일단은 너무 부드러워, 움직이는 게. 소리도 보면 더 부드러운 것 같고 주포를 쏠 때 전혀 흔들리지도 않고 하는 거 봐서는 야, 정말 우리나라 방산 기술이 이렇게 올라갔다. 과거에 이제 미국 기술로 이렇게 만들었던 무기들이 우리가 이제 직접 설계를 하고 전차와 자주포들이 해외에 수출되는 거 보니까 정말 우리나라 방산이 정말 새로 탄생했다. 사실 1970년대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오긴 했지만 약 50여 년의 역사 속에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우리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우리 K방산이 메이드 인 코리아가 전 세계를 누비면서 세계 평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는 거 우리 국민들께서도 자부심을 갖고 계속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세계적 수준으로 올라선 K방산의 비밀은 바로 기술의 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밀톡은 첨단 기술로 무장한 K방산의 실체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주 저희가 다뤘던 KF-21에 탑재된 A사 레이더를 개발한 분들을 직접 밀톡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두 분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항공기 레이더 체계 개발단 1팀장 윤재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하나시스템에 근무하는 김성태 수석입니다. 저는 항공기 레이더를 주로 개발하고 있는 항공 레이더 체계팀의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3화에서 KF-21에 탑재된 이 A사 레이더가 무장 체계의 핵심이라는 걸 입증을 했는데요. 그 A사 레이더는 과거의 우리 레이더와 좀 어떻게 달라졌나요? 우선 1,000개 이상의 송수신 처리장치 모듈을 안테나에 장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계식 레이더보다 더 멀리 보고 더 빨리 탐지할 뿐만 아니라 추적을 동시에 할 수 있기 때문에 기계식 레이더보다 빨리 적을 봐서 빨리 적을 무찌를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오징어 게임에 영희라고 하는 인형이 나오지 않습니까? A사 레이더는 영희가 직접 몸을 움직이면서 사람들을 그대로 탐지하는 게 아니라 눈동자를 돌리면서 기계식 레이더가 움직이는 것보다 몇천 배 이상 빠르게 표적을 탐지하고 추적을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 표적을 탐지하고 있는 상황에 공중에서 나타나 있는 표적들은 다시 또 볼 수 있고 또 다시 이 표적들을 추적해 나갈 수 있는 동시 운용을 가능하게 하는 레이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직접 개발하신 분이 나오셨으니까 더 또 저희가 친절한 설명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A사 레이더는 모든 레이더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지금 국내에서도 현재 A사 레이더를 적용한 많은 무기 체계의 레이더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LSAM이라든지 KDX 같은 그런 무기 체계에도 다 적용이 되고 있고요. 과거에 쓰던 오래된 무기 체계를 개조하거나 새로운 무기 체계를 개발하려고 할 때는 모두 A사 레이더를 적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기 체계와 어떤 장비 간의 탑재는 이제 인터페이스 문제가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우리 KF-21과 A사 레이더 간의 어떤 결합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문제점이나 그런 과정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한마디로 A사 레이더는 KF-21과는 완전 찰떡궁합이었습니다. 저희가 A사 레이더를 개발하면서 가장 걱정을 했었던 게 정말 KF-21에 장착을 했을 때 이 A사 레이더가 연동이 될 수 있을까?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을까였었는데 KF-21에 A사 레이더를 장착하여 연동을 확인하는 그 순간 한 번에 신호가 뚫려버렸습니다. 저희들은 지상에서 실험실에서 충분히 시험을 거쳐서 실제 KF-21이 모사된 시뮬레이터에서 A사 레이더를 연동을 시켜서 연결 관계를 확인을 끝마치고 그 이후에 또다시 루프랩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루프랩에서 실제 그 공중에 떠다니는 민간 항공기라든지 기획 표적들을 추적하고 탐지하는 시험을 충분히 해보고요. 실제 KF-21에 장착을 해서 A사 레이더의 기능 성능을 한 번에 붙였다는 것 사실은 저희도 놀라움이고 저희 엔지니어의 자랑이고 특히나 그걸 옆에서 지켜봤었던 한국항공의 엔지니어나 조종사들도 사실 깜짝 놀라는 순간이었습니다. 네, 지난주에 저희 KF-21 그 시제기 조종사가 직접 출연을 하셨거든요. 현재 KF-21 비행시험을 수행하는 개발시험 비행 조종사 전승현 소령입니다. A사 레이더에 대한 소감도 말씀을 하셨는데 어떠셨습니까? 전소령이 했던 얘기 포함해서 저희 A사 레이더가 장착된 KF-21을 시험한 조종사들이 자기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게 잡히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실제 시험을 통해서 생각보다 저 멀리에 있는 표적을 잡아내네라는 의미였고요. A사 겁나 편하네. 이건 저희들한테 사실은 감동이었습니다. 저희 연구원들이 그 과정을 보면서 가슴을 졸였다가 눈물도 흘리기도 하고 아마 하늘을 쳐다보면서 조용히 웃기도 했지 않았을까 충분히 추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뭐 명품 무기라고 하는데요. 이 명품이라고 하는 수식어는 사용자, 그 유저가 사실 명품 무기를 판단하는데 말씀하셨듯이 그런 시험 조종사의 평가는 아마 우리 개발자분들에게도 큰 보람을 느끼게 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김성태 팀장님은 어떠셨습니까? 그동안에 사실 개발이 시작되고 한 7년 정도 시간 동안 부담, 불안감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것들을 한 번에 날릴 수 있는 순간이 되어서 되게 기뻤던 것 같고요. 저희 연구원들도 많이 하는 얘기는 실제 전투기에 장착을 해서 시험한 데이터를 얻게 되니 너무 좋다. 왜냐하면 그걸 앞으로 계속 분석해가지고 발전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정도의 어떤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좀 있을까요? 코로나의 초기 시기에 저희들은 비행 시험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을 넘어가는 과정, 남아오 넘어가는 과정 중간에 백신을 맞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었고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먼저 들어가 있던 저희 연구원들은 백신이 없는 상태에서 이스라엘에서 계속 시험을 했었어야 했는데 그 당시에 뉴스 언론에서는 죽어가는 사람들도 불행히도 뉴스에 나오는 그런 과정들 때문에 두려움도 많았고 그리고 이 비행 시험이라고 하는 게 하늘이 도와야 되듯이 날씨도 좋아야 되고 비행 환경도 돼야 되고 비행기도 그리고 표적기도 다 지원이 돼야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잘 안 맞춰지면 결국 저희들은 시험하는 시기를 새벽 일찍 아니면 밤늦게로 잡게 되어 있습니다. 새벽에 6시에 비행을 하려고 그러면 저희 연구원들은 새벽 1시나 2시쯤 일어나서 비행기 뜨기 전에 한 3시간 정도 전에 점검을 하고 엔진을 켜서 레이더에 문제가 있나 없나 확인을 하고 신호를 체크한 다음에 그게 다 마치면 다시 연구원들이 비행을 하기 위한 출발 지점으로 이동을 하게 돼 있고요.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식사를 그리고 잠을 모자라게 한다는 부분들 가족과 떨어지는 건 사실은 말도 아니었고요. 그럼 성능 시험은 다 이제 마무리가 된 건가요? 그 두 페이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 한 페이지는 끝났고 그게 끝난 거로 인해서 저희가 잠정 그 전투 적합 판정을 받은 상태이고요. 추가적으로는 더 검증이 그 26년도까지 진행되어 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FA550이 이제 말레이시아와 폴란드에 이제 수출이 되잖아요. 레이션사의 팬텀 스트라이커 A사 레이더를 탑재한다고 해요. 외국에 수출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레이더를 못 다는 이유가 뭔지. 할 수 있는 거하고 할 수 있는 건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사다선의 입장에서는 A사 레이더만 보는 게 아니라 A사 레이더와 연결되는 무장도 봐야 될 테고 A사 레이더는 결국 저희 레이더의 신호를 미션 컴퓨터인 임무 컴퓨터에다 주면 그 임무 컴퓨터를 외국에다가 수출하는 허락을 해주는 기관 쪽에서 EL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고려를 해야 될 테고요. 저희들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만들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걸 가져다 쓰는 국가에서는 모든 걸 다 충족하는 것을 찾다 보니 결국 폴란드나 말레이시아에서는 팬텀 스트라이크를 가져다 쓰는 게 아닐까라고 추측을 하고요.
네, 관련해서 조금 더 매운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MBC 경남 유튜브 채널 MU에 많은 댓글들이 달리는데 그 중에 하나를 보니까 미국이 그 FA50에 암남 통합 허가를 안 내주는데 A사 레이더 과연 수출이 가능하냐, 내수용 아니냐 이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질문하신 내용 중에 이제 암남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세상 어느 나라도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그 미국에서 수출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연동할 수 있는 ICD를 오픈 안 해주기 때문에 연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수출 대상국에서 암남과의 연동을 요구하면 국산 레이더를 꼽을 수 없는 거는 거의 확실한 이야기이고요. 그러면은 수출도 못하는 장비를 왜 개발했냐라는 얘기를 이제 많이 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개발한 A사 레이더는 KF-21 전투기가 세계 시장에서 이제 수출이 되어 나갈 때 같이 꼽혀서 나가는 게 제일 그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근데 그것만 이제 기다릴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또 하는 추가적인 시도가 올해 그 파리 에어쇼에서 그 나왔던 그 계약이 아마 기사에도 났었는데요. 이탈리아 레오나르도사하고 그 공동 개발하는 거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해외에서 레이더를 개발할 때 거기 저희가 공동 개발 형태로 들어가서 그 레이더가 수출이 되는 것이 그 저희가 이제 세계 시장으로 나아가는 걸음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계속 그 지속되어서 더 발전되다 보면은 저희 레이더가 단품으로 수출할 수 있는 날도 언젠가는 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정말 궁금한 게 유럽의 레오나르도에서 만든 경공격기에 우리 국산 A사 레이더가 탑재되고 우리 국산 F-50 전투기에 미국제 레이시온의 A사 레이더 탑재돼가지고 이 전투기가 해외 시장에 또 경쟁을 벌일 수 있잖아요. 그럼 누구를 응원하시겠습니까? 여기서 그 답을 즉답을 드리기 조금 죄송합니다. 곤란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답을 원하는 거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A사 레이더 입장에서는 예. A사를 가져다 쓰는 쪽을 응원하고 싶은데 FA50도 한국산이고 예. A사 레이더도 한국산이면 둘 다 응원하고 싶습니다. 라는 질문이랑 똑같습니다. 예. 공군에서 운영하는 F-50 전투기도 지금 그 A사 레이더 탑재하기 계획을 올해부터 세우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이 공군의 어떤 개량 사업도 빨리 진행하면 F-50 전투기뿐만 아니라 앞에 있는 A사 레이더 국산으로 해서 해외 시장에 본격적으로 내밀지 않을까. 신종호 위원님 포함해서 밀톡에서 조금 더 그쪽에 힘을 실어주시고 예. FA50 PIP 쪽으로 예. 뭐 소요가 제기되게끔 만들어만 주시면 예. 국방과학연구소는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 시스템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팬텀 스트라이크를 F-50에 적용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시기상의 문제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KF-20 A사 레이더가 개발이 완료된 상태면 훨씬 더 가능성은 높았을 거기는 하거든요. 근데 시기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성공적으로 개발돼 가고 있다 그러니까 수출은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조바심을 많이 내시는 거는 사실인데요. 시간이 조금 더 흐르면 좋은 소식들이 많이 나올 거고, FA50 같은 경우도 수출 대상국에 따라서 레이더나 다른 항전 장비들도 그때그때 다른 모델들을 적용해서 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산화된 레이더를 뽑아서 수출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MU 댓글에 또 하나의 또 매운 질문이 있어서 이것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자, 팬텀 스트라이크는 공랭식이고 우리 국산 A사 레이더는 순행식이다. 그래서 FA50에 장착하기 어려운 거 아니냐? 그래서 모듈을 작게 줄여서 넣으면은 성능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질문이 있어요. 이에 대비해서 저희가 사실은 분석도 마친 상태입니다. 지금 공냉식과 순행식 냉각을 차이를 두는 이유는 뭐냐면 안테나에는 송수신 모듈 안의 소자가 있습니다. 증폭 소자라고 하는 이 소자가 온도가 어느 온도 이상 올라가면 이 소자가 결국 고장이 나게 되어 있는데 KF-21 A사 레이더 같은 경우는 냉각식을 쓰는 이유가 발열이 많이 되기 때문에 결국 멀리 봐야 되고 멀리 봄으로써 열이 많이 나니까 액체를 통해서 냉각을 시켜주는데 FA50은 KF21에 대비해서 안테나 사이즈가 충분히 줄어들어서 그 안테나 사이즈에 들어가는 송수신 모듈이라면 예측해보니 공냉식도 충분히 냉각이 되는구나. 국방과학연구소 입장에서도 공냉식의 방식이면 가능하게끔 설계도 되고 나중에 조금 더 안정적으로 커질 그 FA50의 안테나가 된다 그러면 공냉식, 순냉식을 뭐 같이 서로 번갈아 적용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국내 기업에서 이 공냉식 냉각 방법도 개발했다는 기사를 제가 접했거든요. 개발했다는 거랑
개발한 거를 실제로 달아서 그걸 비행 시험을 마친 다음에 전력화하는 거랑 다른 개념입니다. R&D 개념에서 트라이얼 에러 개념으로 해봤는데 되는 것 같더라. 어쨌든 그 모 업체가 그걸 개발해서 이렇게 보여준다는 건 좋은 시도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에이사 레이더가 있잖아요. 소재가 최신입니다. 지라갈륨 소재는 기본이고요. 지라갈륨이라는 소재는 정말 그 냉각을 이제 그 반도체 열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그 미국의 레이션사의 팬텀 스트라이크도 지라갈륨 소재를 써요. 그리고 뭐 설명 너무 잘해 주셨는데 조금 더 첨언을 하면 소자가 많으면 또 좋잖아요. 근데 어차피 FA50의 그 노즈 레이더가 타전분이 작기 때문에 레이션사나 우리 하나 시스템의 A사 레이더나 소자를 다 줄일 수밖에 없어요, 사이즈를. 근데 제가 과거 용인연구소 가서 이제 우리나라 그 모듈 개발사를 봤는데 처음엔 모듈이 엄청 크더라고요. 막 이만한 뭐 필통 같이 되는 봤는데, 네, 벽돌 그죠, 벽돌 사이즈인데 그 정말 나중에 요만하게 지우개처럼 줄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기술이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좀 발전했구나. 저희 회사에 오셔서 보셨다는 그 TRM의 변천사에 제일 끝에 있었던 KF21에 적용된 TRM 그 다음 모델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능은 더 좋아지고 사이즈는 줄어들고 그리고 더 멀리 볼 수 있게끔 지금 현재 개발은 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네, 듣다 보니까 궁금해지는데요. 이 레이시온사의 레이더는 팬텀 스트라이크라는 그 이름이 있는데 그럼 국산 A사 레이더의 이름이 또 따로 있나요? 별도로 고유 명칭은 붙이지 않았습니다. 나름의 고유 명칭을 붙이는 게 국방과학연구소가 2000년도 전에는 일단 주도적으로 시도를 했었고요. 그 이후에는 각 소요군에서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끔 명칭을 붙이기도 하고 대국민 홍보를 통해서 공모라든지 저희 A사도 붙이고 싶었는데 이제 그 당시 정부와 여러 가지 소유군의 의견을 듣다가 보니까 KF21은 보라매를 붙이자. 그렇지만 A사 레이더는 이 명칭 자체로 가는 게 좋겠다라는 결심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한국형 A사니까 K사라고 부르시죠. 그걸 만들어 주십시오.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하는 아이디어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예. A사 레이더 기술은 전투기뿐만이 아니라 최신의 호위함인 울산급 배치 3 그 함정에도 탑재가 된다고 하던데요. 이렇게 전투기용과 함정용이 좀 많이 다릅니까? 어떻습니까? A사 레이더라는 그 이름은 그 안테나가 빔을 조향하는 방식에 대한 카테고리이기 때문에 지상, 해상, 항공 모두 동일하게 A사 레이더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요. 함정용과 항공기 탑재용은 기본적으로 관심사가 다릅니다. 내가 잡아야 되는 표적의 종류가 다르고 그 여러 가지 요구가 다릅니다. 커다란 함정 같은 경우는 레이더를 엄청나게 크게 만들 수 있어요. 건물만하게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 초점이 약간 다르다가 보니까 거기 사용되는 기술이나 알고리즘 같은 거는 약간 다르고 A사 방식의 안테나를 사용한다라는 거는 같은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레이더가 이렇게 발전을 하면 레이더를 피하는 기술도 발전이 될 텐데 어떻습니까? A사 레이더는 어떻게든 탐지해서 추적을 해서 파일을 하려고 한 목적이 있고 전투기 같은 경우는 A사 레이더를 피해서 숨어서 도망 다니려고 하는 스텔스 기능을 자꾸 가지려고 하는데 A사 레이더와 스텔스 기능을 가진 전투기는 끝없는 창과 방패의 관계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A사 레이더의 발사는 이제 주파수를 적이 탐지를 못하게 만드니까 당연히 그 스텔스 성능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A사 레이더를 우리가 제밍하려고 또 주파수대를 공격하면 이 A사 레이더가 주파수대를 바꿔버립니다. 이렇게. 주파수 호핑이라고 하죠. 예. 감사합니다. 예. 하여튼 그런 것처럼 A사 레이더가 그냥 단순한 기계식 레이더로 생각하면 안 되고 정말 5만 가지 기능이 다 있는 팔방미인의 레이더이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 그걸 가지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번에 국산을 했고 해외 수출까지 하게 된 거죠. 네, 반갑습니다. 방위사업청에서 국장으로 근무했었던 김종출입니다. 지금 울산정보산업진흥원에서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미래전략연구소에서 방위산업센터장으로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방기술품질원 유도탄약센터에서 천궁 1과 천궁 2 지상 유도무기 품질 보증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홍석진 선임연구원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2030년대 초까지는 돼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천궁 3하고
LCM2가 성공적으로 개발된다면은 우리나라의 미사일 방어 체계에 대해서는 기대를 해도 될 만큼의 성능을 갖고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럼 지금 뭐 우리가 많이 우려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북한의 이제 장사정포. 이 부분 사실 이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20년대 말 정도까지는 개발될 걸로 예상됩니다만은 한국형 아이언돔 LAMD라고 하는 장사정포 요격 체계 이런 부분들이 개발되고 실전 배치된다면 어느 정도는 방어가 될 걸로 보인다. 북한 장사정포 이것을 맞추는 전술 지대지 유도무기 KT-SSM의 품질 인증 사격 시험도 최근에 성공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전술 지대지 유도무기가 품질 인증 사격 성공함에 따라 북한의 주요 시설과 장사정포를 타격할 준비가 되었다는 점에서 이제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할 수가 있고요. 이 영상을 보시면 두 발을 사격해서 두 발이 똑같은 지점에 떨어질 정도로 정확도와 파괴도가 굉장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곧 전력화가 될 거기 때문에 이제 국방력 강화에 기여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비디오 동영상을 봤거든요. 저는 또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적이 봤을 때도 똑같은 거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이게 2010년도 그 당시 연평도 포격 사건. 그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지금 이 장소연포 요격 체계를 시작하게 했던 원인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이 아시겠지만 이제 그 장거리 다연장 로켓포, 그다음에 이런 자주포들이 쫙 깔리면서 서울시 수도권 이런 데에다가 호버했을 때 이게 어마어마한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는 건 여러분들 다 상상하실 수 있잖아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이지만 대략 1시간에 5,000발에서 한 10,000발 정도가 날아온다고 합니다. 그게 날아왔을 때 우리가 피해를 최소화해야 되는, 피해가 없다고는 할 수는 없겠죠. 마찬가지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대응 전력을 개발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이 장사연포 대응체계가 개발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북한이 그런 자산을 갖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자산을 갖고 있으면 마찬가지 우리가 갖고 있는 거에서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신속하게 연속적으로 정확하게 타격을 할 수 있고 북한의 핵심 시설, 북한의 갱도 미사일 기지 당연히 우리도 때릴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창과 방패일 수도 있지만 이거는 창과 창의 게임일 수도 있다. 전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군이 운용하는 단거리 탄도 미사일 현무2라고 있는데 이 KT-SSM은 현무2보다 사거리가 짧습니다. 그런데 굳이 개발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비교하자면 그 F-15라는 이제 크고 성능 좋은 전투기가 있는데 F-16을 개발한 거라든지 F-22라는 이제 세계 최강의 스텔스 전투기가 있는데 F-35라는 또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한 거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하고 거의 같다고 보면 되겠는데요. 제일 큰 이유는 아무래도 가성비가 되겠죠. 엄청난 양의 장사정포가 날라온다라고 가정한다면은 그 장사정포를 맞추기 위한 현무 미사일을 일일이 발사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한 발에 수십억 하는 현무를 계속 그렇게 많은 숫자를 보유할 수 없으니까 그보다는 싼 그 전술 지대지 유도탄을 이제 확보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단시간 내에 엄청나게 많은 다수의 표적을 제압하는 데는 엄청난 양의 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거리는 좀 짧지만은 오히려 이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이제 전술 자산인 만큼 미국의 그 세부 정보를 우리가 주지 않아도 되고 또 그 군용 GPS를 탑재하는 부분, 탑재하려면 미국에 다 우리 데이터를 다 줘야 되니까 주지 않고도 군용 GPS를 탑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당연히 하이급도 있어야 되지만 미들급, 로우급도 같이 갖추는 게 가장 효율적으로 무기 체계를 구성하는 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KT-SSM2도 개발이 진행 중이라고요? 앞에 설명 잘 주는데 180km짜리 성공했고요. 사거리가 이제 300km짜리 2까지 이제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KT-SSM의 가장 큰 이제 거는 그 우리 천무 다연장 로켓에 이제 두 발을 탑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잖아요. 지난번 이제 우리 천무가 지금 폴란드에 좀 수출됐는데 이 발세대보다 탄값이 더 많습니다. 그럼 뭐 우크라이나에서 보면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에이테크스 계속 요청하잖아요. 사거리 300km짜리 뭐 그거 유사한 무기체계라고 볼 수 있는데 아마 이게 폴란드에도 이제 우리가 좀 개발을 되면 이제 수출이 좀 될 가능성도 있죠.
자, 북한이 최근에 여러 발사체를 섞어서 쏘아 올리거나 아니면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열을 올리는 등 우리의 방공망을 무력화시키는 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미사일 방어 체계만으로 과연 방어가 가능하냐, 이런 우려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그 미사일 방어 체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여러 형태의 그 공격에 대비해서 다층 방어 체계를 아무래도 좀 더 강화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LAMD 시스템에 대해서 좀 조기 개발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천궁 그 3라든지 LSAM-2 이런 고도와 사거리를 확대한다든지 레이더 성능을 강화시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성능 개량 노력이 더 있어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아마 북한을 포함해서 주변국에서 극초음속 기술에 대한 개발이 강화될 수밖에 없고, 또 고위력, 정밀 타격 이런 능력이 굉장히 강화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 기술을 많이 더 개발을 해야 되겠죠. 극초음속 미사일을 잡을 수 있는 건 극초음속 미사일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되고 투자도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수출하고 연결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나라만의 그 무기 체계만으로는, 그 수요만으로는 이게 규모의 경제가 안 되기 때문에 수출하고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각 나라마다 필요한 스펙이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맞춤형 스펙으로 갖고 갈 수 있도록 기술이라든지 생산 능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품에 대해서는 특히 그 국산화를 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장님 말씀에 하나만 첨언을 하면, 그 국산화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 이 유도무기 같아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85% 이상의 국산화율을 자랑하고 있는데, 일부 품목은 아직도 우리가 해외에 의존하는 건 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관성화법 장치 같은 거. 그다음에 이제 증폭기. 점차 국산화로 좀 진행은 되고 있는데, 꼭 한두 개 때문에 전체 사업이 또 지연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업체나 정부에서 계속 투자를 함으로써 수출과 내수를 다 고려한, 뭐 100% 국산화한 말은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술 개발함으로써 그런 부분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는 우리 유도무기 체계가 더 건강해지는 생태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까 그 말씀드렸던 이제 한미 미사일 협정,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미사일 생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이라든지 부품을 확보하기가 어려웠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역으로 유도무기 부분에 있어서 국산화를 높이는 그러니까 계기가 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독자적으로 그 고생을 해서 이제 뭐 개발을 한 부분이 많은데, 그러니까 우리 그 기업 입장에서는 가장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또 이 유도무기라는 게 계속 실사격 훈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면은 또 필요한 거거든요. 계속 소모가 되는 거니까 훈련을 안 할 수 없고, 훈련하면은 또 새로 사야 되는, 그러니까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이런 부분을 위해서 아마 그 ADD를 포함해서 우리 그 방산 기업 쪽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 연구 개발하면서 굉장히 고생 많았는데 이제 빛을 볼 때가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연구원들의 노력에 힘입어서 이 천궁2가 2021년이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로 4조 원대 수출 계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천궁2 해외 수출, 이 아랍에미리트 외에도 다른 나라로 어떻게 돼갈지 전망 어떻게 하시나요? 우리가 최근에 폴란드 수출이 아주 K방산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천궁 UA 수출이 그 포문을 열었어요. 이게 예전에는 유도무기나 미사일 수출이 설령 됐어도 얘기를 못하는 기밀, 그다음에 엠바고 이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근데 2021년 말이었죠. 우리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천궁 수출에 대해서도 홍보를 했고, 그게 이제 언론화되면서 알려졌기 시작했죠. 4조 원대 단일 계약으로는 최고의 수출이었습니다, 그때. 그 이후로 우리가 이렇게 순풍을 만난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런 요격 체계를 갖춘 나라가 전 세계 4-5개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 제품이 인정을 받아서 UA에 들어간다는 거는 향후에 중동이나 동남아나 지금도 계속 수출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천궁 체계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산화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는 우리 국내의 또 효자 방산 품목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현궁과 이렇게 경쟁하는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이 또 나삼스라고 있지 않습니까? 경쟁 구도가 붙었을 때는 좀 어떻습니까? 저는 나삼스는 우리 청구체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삼스 같은 경우는 미국의 이제 공대공 미사일 암람을 이제 지대공으로 바꾼 건데요. 강점은 뭐냐면 이제 노르웨이 콩스버그사가 발사대를 준비하고 이제 미국 이제 레이션사가 이제 공대공 미사일을 집어넣은 건데 그렇게 하면 가격이 좀 싸요. 네, 그렇게 보면 개발비 우리는 미사일을 하나 새로 개발하는 게 아니고 그냥 기존에 공대공 미사일을 넣는 거니까 개발이 싼데 그 대신에 좀 나삼스 같은 경우는 3륜 전방위 대공 방어가 안 됩니다. 우리 전공은 이제 콜드 런치를 방식으로 써서 3륜 전방어 방어하기 때문에 뭐 이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가지고 각 무기 체계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뭐 사거리와 레인지 그런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른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말씀 중에 콜드런치를 말씀하셨는데 또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실 수 있습니다. 콜드런치가 하고 핫런치 어떻게 다른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핫런치는 그냥 발사돼서 바로 점화가 돼서 날아가는 방식이고요. 콜드런치 같은 경우는 발사관 안에 통일돼서 가스를 이제 순식간에 분출시켜서 발사관을 벗어나면 거기서 점화되는 방식입니다. 그 미사일도 따지보면 전자장비가 들어가잖아요. 상온 보관이 되게 중요합니다. 모든 미사일들이요, 무기체계들이.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상온에 노출을 안 시키는 장점도 있고, 그 고체율을 사용하는 ICBM 같은 경우는 콜드런치 방식을 사용합니다. 워낙 이제 그 ICBM 같은 경우는 그 런치가 됐을 경우에 워낙 발사 충격이 크기 때문에 발사대가 잠깐 안정성이 불안해지면 미사일이 초기 발사 실패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러시아의 토폴, 뭐 야르스, 중국의 등펑 41 같은 경우는 콜드런치 방식을 택하고요. 북한도 화성 18을 콜드런치로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현무5 같은 경우도 우리 뭐 고위력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도 콜드런치 방식으로 발사가 됩니다. 천궁2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데요. 천궁2보다 또 요격 기능 그리고 성능이 훨씬 향상된 천궁3도 개발 중이라고요. 천궁의 기본형이 개발된 이후에 15년도에 천궁2까지 개발이 돼서 지금 직격할 수 있는 그러니까 탄도탄을 직격할 수 있는 그런 탄까지는 개발이 됐는데 미들급에 속하기엔 조금 그 요격 고도라든지 사거리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요. 또 일부 레이더가 MFR 레이더라든지 시크 이런 레이더들이 A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 A사를 이렇게 성능 개량한다든지 이런 부분까지 하면은 아마 세계 최고 수준 패트리어트보다 더 성능이 좋은 아마 그런 미사일로 개발이 될 것 같은데 그게 한 2030년 정도까지는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지금 별도의 사업으로 굳이 가지 않아도 PIP 그러니까 성능 개량 형태로 가도 충분히 지금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전차 잡는 미사일 현궁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현궁 특징이 어떤 건가요? 현궁 기본적으로 이제 적외선 유도를 사용, 뭐 쉽게 얘기하면 열추적 미사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과거에 우리가 대전차 미사일 같은 경우는 유선 유도 방식을 사용해서 사수가 대전차 미사일 발사하고 나서 표적에 명중할 때까지 위치를 이탈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거 현궁 같은 경우는 자기가 알아서 열을 쫓아가요. 제블린도 동일한 방식을 볼 수 있는데 근데 약간 여기서 오해가 좀 하는 게 뭐냐면 2020년도에 우리가 DX 코리아 기간에 외국 분들 초청해서 그 양평이라는 종합 사격장 가서 현궁을 쐈는데 이게 빗나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막 외국 사람들 초기에 망신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경기도 양평의 군 종합 사격 훈련장에서 오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대전차 유도 미사일 한 발이 표적을 벗어나 사격장 바깥으로 1.5km가량 떨어진 논바닥에 떨어져 폭발한 겁니다. 그때 육군에서 약간 좀 실수를 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제 열추적이다 보니까 우리가 표적에 보면은 전차의 엔진열과 비슷하게 난로 같은 걸 피워놓고 원래 해요. 이렇게 난로를 잊어버린 거야. 근데 그때 또 비가 왔어요. 비가. 그러니까 열을 받을 열이 없는 거예요. 열이. 그래서 빗나가는 가지고 약간 그때 우리 뭐 좀 망신당했네 이렇게 좀 오해가 있었는데 그건 정말 그런 건 아니다. 기본적으로 열추적 미사일들을 테스트할 때는 그 정말 미세한 열이라도 좀 해놓고 해서 테스트하는 거지. 그날은 정말 그 누가 깜빡이고 난로를 안 펴놔가지고 그런 일이 좀 있었는데 뭐 그건 오해고 정말 우리 형도 잘 만든 미사일이에요. 현궁 이야기 계속 하고 있는데요. 현궁의 수출 가능성 아까 또
보완인가 이것도? 가능성은 높아요. 저도 네. 이제 업계에 들어봤는데 구매 의사는 계속 오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면은 제블린 들고 있는 네네. 사진 보셨죠? 그림. 네네. 현대전에서 대전차 미사일은 상당히 좀 위력을 발휘한 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여줬죠. 아마 필요성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리고 형궁도 약간 지금은 조금 개량 좀 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좀 듣긴 들었는데 정확히 모르겠지만 수출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무기 체계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수출이라는 게 나라 대 나라 여러 가지의 엠바고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감안했을 때라도 좀 말씀드리기 좀 애매한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무기체 아까 뭐 천궁도 그렇지만 형궁도 제가 보기에는 수출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저는 봅니다. 조만간 좋은 소식 들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사일 수출할 때 방금도 말씀을 하셨지만 굉장히 보통의 어떤 재화와는 그 업무가 다른 것 같아요. 프로세스가 수출할 때 굉장히 어려운 점 어떤 게 있나요? 제가 이제 업체로서 수출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미사일은 그렇죠. 살상 무기잖아요, 일단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변 국가 이게 결국은 정치적 외교적인 모든 문제가 섞여 있기 때문에 그걸 갖고 또 어떻게 우리의 국익으로 또 돌릴 수 있는지가 제일 민감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무기 수출에는 국제 그 다자 간의 협의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제 MTCR이라고 있는데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고요. 회원국이 한 35개 정도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비회원국에 만약에 수출한다면은 다 통제가 되는 상황이고요. 회원국끼리는 웬만하면은 뭐 허용이 되는 상황이라서 우리가 수출하는 나라들이 대부분 그런 이제 회원국 수준에서 수출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걸로 보이지만 사전에 좀 신경을 써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북한하고 조금이라도 연계가 되거나 혹시 북한 쪽으로 그 활용될 수 있는 뭐 부품이든 기술이든 그런 게 가능성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게 유엔 결의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당연히 안 돼야 되는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수출해서 우리 기업이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거잖아요. 부품에 대해서 또는 기술에 대해서 국산화를 최대한 해서 우리나라에 떨어지는 이익이 경제적 규모가 제일 클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해야 되고, 또 그 수출할 때 요새 그 상대국에서 절충 교육이라든지 산업협력 이런 쪽 요구가 굉장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좀 대처할 수 있는 면밀하게 좀 분석을 해서 대비를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탈레스 코리아에서 국방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이준곤이라고 합니다. 에어로바이러먼트에서 한국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홍요섭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우리 이준곤 교수님은 지난 회 때는 일일 패널로 활동하셨는데 오늘은 게스트로 오셨습니다. 영광입니다. 네. 더 떨립니다, 지금. 네. 탈레스 하면 예전에 그 삼성 탈레스, 뭐 하나 탈레스 할 때 그 탈레스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탈레스가 한국에서 꽤 오래 이름을 알려져 왔죠. 글로벌 방산 순위로는 한 16위 정도 하고 있고요. 탈레스라는 회사는 이제 프랑스 회사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프랑스 정부 지분이 대주주로 돼 있고요. 네, 한국에는 지금 한 8개국 정도의 탈레스에 있는 국가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전형적인 다국적 글로벌 기업입니다. 에어로바이러먼트? 네, 이 회사는 또 어떤 회사죠?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우크라이나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뭐 자폭 드론, 뭐 정찰 무인기를 저희 회사가 이제 공급을 하고 있고, 미 육군, 해군, 공군, 특수군을 포함해서 55개국에서 현재 정찰 무인기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제가 에어로바이러먼트 추가 말씀드리면 스위치 블레이드라고 하는 자폭 드론이 있습니다. 정말 그 무시무시한 무기인데요. 참수 작전, 정말 정밀 표적 공격, 우크라이나 전쟁에 또 가장 빨리 간 무기 체계 중에 하나를 생산하는 기업이에요. 한국에 진출해 있는 이런 방산 기업들이 얼마나 되나요? 내년마다 발표하는 우리 그 글로벌 탑 100, 탑 100이라 그러죠. 거기 미국 회사가 제일 많습니다. 한 46개 정도 돼 있고요. 그다음에 유럽 회사가 20개가 넘어요. 근데 대부분의 회사들이 한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좀 규모가 있는 해외 기업들은 한국에 지사를 내서 지사 인력을 채용해서 전략적으로 마케팅과 영업을 하는 회사들도 있고, 아니면 자기 파트너사들, 이제 뭐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직원들을 한두 명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이제 현지 파트너 뭐 우리 무역 대리점도 있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한국에 대부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업이 이렇게 글로벌 방산 기업들과 손을 잡고 해외에 진출한 사례가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AV사도 삼성전자하고 협업을 해서 글로벌 진출한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장비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보시면 안에 보이시는 그대로 이 안에 삼성전자 핸드폰이 들어있는데 이게 군사용도로 특별 제작된 겁니다. 이 핸드폰으로 드론 영상을 볼 수가 있고 드론을 조종합니다. 이걸 전 세계에 있는 군인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직접 해외에 진출하지 않아도 미국 회사가 수출을 하니까 같이 딸려 나가는 좋은 사례들이죠. 네, 그 가지고 온 그 장비는 뭐죠? 그러면 MPU-5라는 영상 송수신 장비입니다. 이 드론 영상을 밖으로 송출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앞에 계신 교수님이 이 무전기를 가지고 있으면 이 영상을 볼 수도 있고 혹은 멀리서 제 드론을 다시 조종도 할 수 있고 지금 삼성의 이 단말기와 그리고 말씀하신 MPU-5 저 통신기를 지금 미군이 사용하고 있는 거죠? 예, 미군, 자위대, 호주군 다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장비들입니다. 뭐 탈레스는 그런 이렇게 협력해서 수출한 사례가 있는가요? 탈레스도 미사일이라고 전투책을 좀 갖고 올 걸 그랬는데 오늘 갖고 올 수가 없네요. 일단 한국이 요즘 수출이 아주 진짜 소위 말해서 핫하다 보니까 탈레스 같은 기업들이 자꾸 한국에다가 뭔가 같이 하자는 제안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동남아에 예를 들어서 탈레스 무기 체계와 국내 회사의 무기 체계를 같이 공동 마케팅하는 사업들도 지금 많이 추진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특정 국가의 항공 무기 체계가 들어갈 때 그쪽 국가의 운영에 맞는 또 시스템을 탈레스와 연동을 해서 같이 장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의 눈으로 봤을 때 K방산 제품군 혹은 우리 기업들만의 특징이란 게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건 제조 전문성이 탁월하다는 점입니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잘 갖춰져 있다. 그러니까 페이퍼워크들도 생각보다 굉장히 정교하고 투명한 절차들 그런 점들 때문에 미국에 있는 많은 방산 회사들이 최근에 구미나 창원에 있는 방산 제조사들을 실제로 다 돌아다니면서 미국 분들이 되게 많이 놀랍니다. 이렇게 깨끗하고 깔끔하게 정돈이 잘 돼 있었어? 라고 하는 반응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경쟁자 시대로 무한 경쟁 시대로 넘어간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플랫폼 위주의 수출이 좀 되고 있죠. 항공기, 전차, 잠수함 예를 들어서 회의함 이런 쪽으로. 근데 우리가 조금 더 해외 기업에서 바라보는 건 이제 서브 시스템, 어떻게 보면 부체계 쪽에서도 우리가 조금 더 많은 성장을 이뤄야 되지 않을까. 이 부체계에 대한 협업, 이걸 어떻게 해서 같이 협업을 해서 수출을 할까? 한국 시장을 가지고 어떻게 동남아나 이 아시아권을 같이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지금 뭐 방산 시장, 세계적인 위상을 갖췄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전투기, 전차, 함, 재래식 무기 체계입니다. 그럼 이후에 한국은 어떤 것들을 지향할 것이냐? 나토나 미군의 무기 체계에서 우리 무기들이 완벽하게 녹아내릴 수 있도록 그런 상호 운용성의 기준점을 잡고 수출 방향을 잡아야 된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작년에 유로사토리가 이제 유럽에서 큰 지상방산 전시회거든요. 현대로템도 큰 부스를 만들고요. 유럽에도 많은 전차 회사들이 큰 전시를 했죠. 근데 이제 현대로템 한 분이 저한테 온 거예요. 저는 이제 탈레스 부스에 있었는데 저한테 오더니 그 출입증 배지 한 번만 빌려달라고 해서 왜 그러세요 하니까 자기가 현대로템 배지를 들고 유럽 전차 회사에 가니까 못 오게 하는 거예요. 딱 보더니 저 멀리서만 보시라고 안에를 못 들어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탈레스 배지를 들고 들어가면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거를 봤을 때 경쟁의 이제 강도가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이 이제는 좀 더 높아지고 있다. 그게 우리를 부러워할 수도 있고요. 우리를 상당한 시각의 경쟁자로 보고 있는 시점은 맞습니다. 정확하십니다. 차도 유럽차, 미국차, 일본차, 한국차 다 다르듯이 이 방산도 세계적으로 다 다르지 않나요? 밀덕들은 다 그 차이를 알아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좀 우리나라 이제 무기체계 어떤 개발과 역사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혹시 우리나라 무기체계는 약간 독특합니다. 개인적인 걸 수도 있는데 그 나토 서방권 우리가 뭐 동구 구소련권이 좀 묘하게 좀 절묘하게 섞여 있어요. 뭐 소총 같은 경우도 그렇죠. 소총 같은 경우도 보면 K2 같은 경우는 뭐 M16과 AK를 좀 한 혼혈이다 그런 얘기가 많거든요. 물론 이 작동 방식에 있어가지고 그 뭐 쇼스트로크를 쓰냐 하는 그 차이인데 우리가 보면 약간 AK하고는 좀 닮아 있는데 조준하는 거는 M16하고 좀 비슷하게 좀 돼 있거든요. 동심으로 조준하는 거. 그리고 보면은 전차 같은 경우도 봐더라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K1 전차를 이제 미국으로부터 뭐 기술 이전 받아 생산을 시작했는데 K2 전차에는 자동 장전 자치가 들어갑니다. 원래 자동 장전 자치는 이제 소련
전차들이 자동 장전차를 이용하기 시작했거든요. 뭐 물론 뭐 자동 장전 장치가 있다 해가지고 이게 전차가 더 낫다 그렇진 않아요. 뭐 원래 또 전차라는 건 승무원이 좀 더 전시에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동 장전 장치를 미국은 좀 채택을 안 하고 있는데 자동 장전차까지는 우리는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얘기 있어요. 우리가 중동전에 보면은 T계열 전차가 이제 투입됐죠. 당시에는 뭐 세계 최강의 전차였는데 그 아랍 사람들이 전쟁을 하다가 막 쓰러지는 거예요. 전차 안에서. 이 포탑이 너무 작은 거예요. 그냥 그 구소련에서는 그냥 포탑을 어떻게든 작게 만들어가지고 피탄 면적을 줄여가지고 전차를 보호하려고 하지 사람을 보호하려고 하는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서방 같은 경우 M1 전차는 포탑이 상당히 크죠. 뭐 구조 공간이 좀 넓습니다. 자주포 안에서도 밥도 해 먹을 수 있어요. 라면 끓여 먹고. 좀 웃어줘요. 네. 있는데 하여튼 그런 정도로 이제 우리 포탑이 막 넓어요. 이렇게 넓고 공간이 많은 게 뭐냐면 사람이 또 승무원의 또 쾌적한 생존성과 함께 결국 보면은 우리나라 무기 체계가 보면 약간 뭐랄까 좀 서방의 어떤 휴머니스트를 좀 담고 그 효율 면에서는 자동장치 없고 약간 과거에 이제 동구권 무기체를 좀 섞여 있는 뭐 그런데 총투도 그래요. 약간 좀 틀립니다. 예. 그리고 우리 무기체가 정말 또 K방사에 또 성공하는 계기가 이 각국의 장점만을 이렇게 계속해서 무기를 발전시켜 갖고 그만큼 또 가격대도 많이 낮췄고 한 것 때문에 우리나라 무기 체계가 K방사를 이렇게 또 성공하게 된 계기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조금만 첨언 드리면요. 그 해외 방산과 우리 국내 방산의 좀 차이를 특징을 못 찝자면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한마디로 리버스 엔지니어링입니다. 그러니까 무기 체계를 대표적인 우방 국가였던 미국을 비롯한 유럽의 해외 방산 선진국들의 무기를 도입해서 우린 역설계를 해요. 그걸 다 뜯어봐서 이제 단순히 그걸 모방 설계만 하는 것을 그친 게 아니라 PIP라고 해서 성능 개량까지 해서 원래 원조보다 더 좋은 무기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럼 불법 카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만큼 좀 이 제조업의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탁월했던 거죠. 그런 역량이. 그러니까 사실은 흉내만 내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예. 비대칭 전력 중에 북한군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 무레나라고 하는 공기부양정이 있는데 그걸 우리 해병대랑 해양경찰이 써요. 그리고 우리 HH-32 까모프라고 하는 그 헬기 기종이 있는데 이거는 소방청에서 쓰지만 우리 공군도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무기 체계가 물론 이제 뭐 역사적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면 뭐 1980년대로부터 90년대 당시 이제 우리가 러시아 구소련 측에 차관을 제공하면서 돈을 이제 돌려받지 못하니까 무기를 받고 기술을 이전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참 희한하게도 미국과 서유럽의 그런 군사용 무기들과 구소련제 러시아 무기 기술들이 희한하게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녹아져 들어가 있더라. 아빠 엄마 누굽니까? 혼연이라니까. 혼연이 아빠 엄마 누구? 제가 우스갯소리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 무기 체계는 절차나 이런 게 완벽하죠. 그래서 잘 모르는 평범한 사람도 그 절차만 따라가면 운영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유럽 무기 체계는 철학과 정치, 문화가 다 녹여들어요. 어떻게 보면 엘리트들만 운영할 수 있는. 그래서 약간의 미국과 이제 유럽 간의 틀린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유럽의 특징은 그 유럽은 나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역사의 아픔과 그 역사의 복합적인 정치적 이슈는 우리와 일본의 관계를 벗어난 더 오래된 앙숙의 관계들이 많아요. 근데 유럽은 그 와중에도 지금도 산업적으로 크게 협력을 하죠. 영국과 프랑스는 100년 동안 전쟁을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영국과 프랑스는 지금도 해군에서도 같이 운영하는 무기 체계도 있고요. 탈레스만 해도 영국 탈레스도 프랑스 탈레스도 다 같이 업무를 하죠. 독일하고 프랑스는 더더욱 아픔의 전쟁이 있죠. 1, 2차 대전을 거치면서 파리가 이미 여러 번 함락을 당했잖아요. 그렇지만 양계 큰 전차 회사들은 둘이 같이 조인벤트를 만들어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 그래서 유럽의 무기 체계는 어떤 문화와 이런 그 철학이 녹여 들어간, 이제는 역사는 좀 뒤로 한 약간의 그런 무기 체계를 새롭게. 그다음에 궁극의 목적은 미국을 대항하기 위한 것도 맞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미국의 의존도를 낮추고 자기네 자생력을 올리기 위한 유럽 연합의 그런 성과들은 우리가 또 많이 배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있습니다. 미국 방산 시장은 저는 이제 두 개의 단계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베트남전 이후부터 2010년까지 압도적 기술 우위로 전장에서 압도적 승리를 하겠다. 그래서 뭐 핵뿐만 아니라 뭐 지휘 통제 장비, 네트워크 장비, 각종 첨단 자산의 뭐 투자들. 근데 그래서 승리했던 게 이제 걸프전에서의 압도적인 승리가 대표적이었죠. 근데 2010년도를 넘어가면서 이제 중국에 대한 새로운 위협이 이제 대두가 됐었고, 이제 반도체나 빅데이터 같은 새로운 차원의 첨단 자산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는 미국의 독자적인 압도적 기술 우위보다는 핵심 동맹국 간의 기술 협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삼성전자, AI, 빅데이터 같은 회사들하고 지속적인 협력이 좀 잦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의 낙수 효과가 뭐가 있을까요? 그런 게 없더라고요. 원활히 해결되지 않으면 브레이크가 걸릴 수가 있어요.